오후의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여자 배구 흥국생명이 통합 우승을 달성하며 여자부 최다 우승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번 시즌을 끝으로 은퇴하는 김연경 선수는 만장일치로 MVP까지 거머쥐면서 마지막까지 최정상 자리를 지켰는데요. 김연경 선수의 향후 진로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프로야구는 지난 6일 누적 관중 100만 명을 돌파하면서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시즌 초반 경기 상황은 어떤지 잠시 뒤 스포츠 핫 이슈 코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집에서는 때를 부리는 아이가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모범생으로 통할 때 부모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오늘은 아이들이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 이유가 뭔지 살펴볼 예정이니까요. 궁금한 분들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지금은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청취자 여러분들의 도움을 좀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세상의 모든 정보를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누구인지, 함께 듣고 싶은 이유는 뭔지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 기회에 저희 프로그램을 좀 널리 소문내 주시면 어떨까요? 오늘도 10분을 추첨해서 모바일 치킨 쿠폰 보내드릴게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에 대해서 상호관세를 90일 유예하기로 했어요. 네, 13시간 만에 이게 또 뒤집어지는 그런 상황이 왔어요. 일단 먼저 미국하고 중국 상황을 좀 볼게요. 서로 맞불관세로 보복에 보복을 거듭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미국이 중국에 관세 104% 매긴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50% 추가로 보복하면서 미국산 모든 제품에 84% 관세가 매겨집니다. 그러자 미국이 또다시 올립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125% 매긴다고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최종적인 것도 아니죠. 이게 또 언제 바뀔지 모르는 거고. 특히 뭐 알리, 테무 이런 저가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소액 소포 면세 혜택이라는 게 있어서 그 혜택을 톡톡히 누렸는데 폭탄을 맞게 돼서 2만 원짜리 시계에 111배의 관세가 붙게 되는 그런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반면에 나머지 70개 국가에는 90일간 상호관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미국의 그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보면 90일 동안은 기존 25%에서 10%로 낮아지게 된 거예요. 근데 트럼프가 요 며칠 계속 좀 뭐 한덕수 대행하고 통화를 했고 한국, 일본 이렇게 뭐 줄 세우면서 좀 다른 걸 미국도 얻어가겠다라는 의지가 분명히 엿보이고요. 이번에 90일 유예하겠다. 갑자기 이게 또 나오면서 폭락했던 미국 주가가 폭등하고. 예. 근데 뭐 90일이라는 시간을 얻었으니까 우리로서 한숨 돌리게 됐지만 미국하고 중국 하면은 세계 경제대국 1, 2위잖아요. 이런 고래들이 싸우니까 절대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또 상호관세 10%로 낮아지기는 했지만 90일이라는 건 어디까지나 임시적인 조치고 철강, 자동차 등에 대한 25% 품목별 관세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고요. 미국은 이번에 중국을 예로 들면서 누구든지 미국을 때릴 경우 더 세게 맞받아칠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는데요. 중국은 또 뭐 관세를 미국에 대해서 관세 올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첨단 기술과 관련된 미국 기업 12곳을 수출 통제 관리 명단에 추가했고요. 이에 따라서 이들 기업의 겸용 물자를 수출할 수 없게 됩니다. 네, 우리로서는 맞춤형 협상까지 어느 정도 시간을 번 셈이에요. 네, 90일이고 그 안에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는 모르지만 단순하게 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지금 대통령이 없는 특수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대선이 6월 3일로 잡혔습니다. 그럼 90일 안에 새 정부가 출범을 하고 전열을 가다듬을 시간이 그래도 확보될 수는 있겠다. 물론 트럼프가 한국의 정치 시간표를 뭐 절대 기다려줄 건 아니기 때문에 변수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모르는 거고요. 결국에 또 미국과 중국이 어떤 싸움을 하느냐 이것도 굉장한 변수가 되겠습니다. 미국 시장으로 못 간 중국 제품들이 그러면 제3국
세계 다른 시장을 공략하게 되면 여기서 우리 기업들이 또 상당한 타격을 감수해야 될 거다라는 관측이 나오는 거고요. 네. 그러면 우리는 우리대로 또 최대한 관세율을 줄여야 되는데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요소가 걸려 있잖아요. 우리나라한테는. 그러면서 수출 의존도나 대미 의존도가 워낙에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면 뭐 방위비를 내주고 다른 걸 취하는 방식은 아니겠느냐 이런 관측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정부는 이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전략적으로는 일단 말을 아끼고 있는 모습이고 정부는 한미 양자 간 관세 협상을 진행하되 이와 관련해서도 다른 국가들과 협력해 나가겠다는 방침 정도로 밝혔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일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통화에서 이 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의향을 물어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어요. 네, 이거는 중앙일보 단독 보도고 다른 데서도 이제 받아 쓰고 있는데요. 중앙일보가 이 관련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이라면서 그 말을 인용해서 기사로 냈어요. 트럼프가 통화하다가 한덕수 대행한테 대선에 나갈 거냐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덕수 대행은 여러 요구와 상황이 있어서 고민 중이다, 결정한 것은 없다. 라고 말하면서 즉답을 피했다고 이 소식통은 정했습니다. 근데 요 얘기를 들으면 아니다라는 말은 안 나왔어요. 고민 중이고 결정한 것은 없다. 어느 정도 여지를 열어놓은 거잖아요. 근데 이 소식통이 해석하기로는 어떤 특정 선택지에 무기를 두기보다는 대화를 매끄럽게 이어나가는 수준에서 짧게 그냥 좀 이렇게 뭐 아이스 브레이킹처럼 문답이 오간 수준이다. 이렇게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트럼프가 한국의 이런 정치 격변에 예의주시하고 있고 그렇게 또 뭐 대화 파트너로서의 계산도 해볼 수가 있는 거겠고요. 그렇죠. 이 나올 사람인지 아닌지 뭐 이런 것도 계산을 해볼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어쨌든 국내에서도 한덕수 대행 측은 이 출마론의 선을 긋고는 있는데 한덕수 차출론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임 인사를 지명한 데 대해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잇따르고 있어요. 네, 이게 뭐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너무 많습니다. 대선 날짜까지 지정된 마당에 권한대행으로서 이 차기 정부를 기다리지 않고 비선출 권력이 적극적인 권한 행사를 하는 거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 이완규 후보자 자격 논란도 크고요. 왜냐하면 이분이 안가 회동 갖고 회동 후에 휴대전화 교체했고 뭐 내란 관련해서 수사 대상이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변호인을 했다라는 이력도 지금 불거지고 있는데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 등을 비롯해서 여러 법무법인들도 청구인 대리해서 헌법소원 가처분 신청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재에서 지금 심리 진행 중인 당사자들이 본인들의 권리를 침해당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헌법소원 가처분 신청 내고 있는 거고요. 지금 그 한덕수 대행이 헌법재판관 후임자 지명한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뭐 진보 보수 그 어떤 톤을 보도 성향을 막론하고 비판 논조가 나오고 있어요. 중앙일보는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권한대행이 대통령 고유의 인사권을 행사하는 건 위헌 소지가 있고 지난해에는 후보자 3명 임명하지 않던 한 대행이 이제 와서 적극적으로 행사한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 라면서 후보자가 지금 이완규 후보자가 내란 혐의로 고발당한 점도 지적하고 있고요. 동아일보는 파면 이후에 모처럼 순조롭게 전환하나 싶던 정국에 만만치 않은 정치적 파장을 낳고 있다. 권한대행이 대통령목 재판관을 지명한 건 전례가 없다. 더욱 의아한 것은 지명자가 윤 대통령 최측근 인사라는 점인데 일각에서 자신의 행보 이런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출석했는데요. 여야의 날선 공방이 벌어졌던 모양이에요. 네, 국민의힘은 그러니까 뭐 정당하다. 지명할 수 있다 이거예요. 대통령 거리 상태에 따른 권한대행의 적법 정당한 권한 행사이고 40역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후임 재판관 임명 안 하면 장기 불능 상태로 헌재가 그렇게 빠져버리지 않겠느냐 늪에 빠진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나 실시하면 된다. 라면서 이제 한덕수 대행을 적극 엄호했는데요. 사실 얼마 전까지 40역 재판관 임명을 끝까지 반대하던 입장과는 너무너무 다른 태도가 보여지는 거죠. 반면에 민주당 입장은
권한대행의 후보자 지명 행위 자체가 무효다라는 겁니다.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 심판 이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고요. 어제 법사위 전체 회의에는 오동훈 공수처장도 출석을 했는데 이완규 법제처장과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전 마지막 선고가 나올 예정이죠. 네, 오늘 오후 2시 대심 판정에서 박성재 장관 탄핵 심판 결정을 선고합니다.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국무회의 참석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하지 않고 이튿날에는 삼청동 안가에서 이완규 법제처장 등과 함께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사유로 인해서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습니다. 박성재 장관 측은 본인은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만류했고 삼청동 안가에서 지인 모임을 가졌을 뿐이지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한 건 않았다라는 입장을 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헌재는 국민의힘 의원이 앞서 냈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반발해서 우원식 국회의장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 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함께 선고할 예정입니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대통령 기록물 이관 작업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통령 기록관장 인사가 예상돼서 논란이 일고 있어요. 네, 이 대통령 기록관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그 정부가 바뀔 때 대통령 기록물 이관 업무를 하고 추후 비공개 대통령 기록물에 대해서도 재분류하는 그런 작업들을 합니다. 이 대통령 기록관의 임기는 5년이고요. 지금 관장이 2023년 11월에 부임한 상태예요. 2년이 안 됐는데 대통령 기록물 이관 작업 과정에서 관장이 교체된 전례가 없거든요. 그런데 행안부에 따르면 관장 교체를 위해서 이미 서류 심사 면접 다 했고 최종 후보자 2명에 대한 신원조사 등이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는 후임 관장 후보로 대통령실 출신 인사가 거론되고 있다더라 하면서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민주주의 회복과 내란 청산, 비리 수사, 진상규명이 진행돼야 되는 상황에서 윤 정부의 실무 담당자였던 인사가 대통령 기록관장으로 임명될 경우 중요 국가기록물의 온전한 보존 관리, 시민의 알 권리가 위협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것도 좀 의구심이 나오는데 이것과 동시에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이 그럼 앞으로 공개될지 이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대통령 기록물은 기본적으로는 공개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공개됐을 때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 혹은 개인의 사생활 관련한 기록물 이런 것들은 대통령이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또 지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현재는 대통령 거리 상황이기 때문에 한덕수 대통령 그 권한대행이 지정 여부와 범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치르자는 제안을 사흘 만에 철회했어요. 예, 그 우원식 의장이 이번에 밝히기로 국민적 공감대에 기초한 합의로 대선 이후 본격 논의를 이어가자. 지금 상황에서는 대선 동시투표 개헌이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판단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전에 원래 대선 치를 때 개헌 국민투표 해보자라고 제안했던 거 내용을 뒤집은 건데 한 발 물러서는 그림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얘기가 국회의장도 이재명한테 한 수 접나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사실 누구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론적으로 정권을 가져올 것으로 유력하다고 생각하는 쪽은 초반에는 이제 개헌에는 회의적인 입장이고 그렇다고 또 정권 말에 하자니 동력이 좀 딸리는 상태고 그런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친명계는 예상됐던 반응인데 사실 그 우원식 의장이 이렇게 또 한 발 물러서게 된 데는 한덕수 대행이 그 헌법재판관 지명을 하면서 여론을 좀 뒤집어 버렸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우원식 의장은 이번에 그러면서도 개헌의 골자를 각 정당 대선 주자가 공약으로 제시해달라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은 우원식 의장이 꺼냈던 개헌론을 아주 반가워했기 때문에 이번에 굉장히 비판하고 있는데요. 우원식 의장 향해서 매 순간 노골적으로 친정 편들더니 이제는 이재명 눈치 본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근데 사실 국민의힘도 좀 애초에 개헌론에 같이 뛰어들기에는 개헌과의 분리를 못했다는 정당이라는 그런 오명이 있어서 이건 또 힘을 얻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여야 유력 대권 주자들의 대선 출마 선언이 잇따랐죠. 네, 일단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이재명 전 대표네요. 이재명 전 대표가 출마 선언을 다큐멘터리 형식 영상으로 공개를 했어요. 원래 다음 주쯤 출사표 던지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도 있었는데 촉박한 일정 고려해서 좀 속도를 낸 것으로 보여지고요. 영상에서 이재명 전 대표는 위대한 대한 국민의 훌륭한 도구, 최고의 도구 이재명이 되고 싶다. 내란 사태 거치면서 벌어진 사회적 갈등의 핵심 원인은 부가 너무 한 군데 몰려있는 경제적 양극화다. 대대적인 기술 연구 개발 투자를 통해서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포부를 밝혔고 그동안의 그런 본인의 합리성 어떤 먹사니즘, 잘사니즘을 강조해 왔잖아요. 그래서 어떤 게 더 유용하고 더 필요한지가 최고의 기준이 돼야 된다. 이렇게 실용주의를 강조하는 내용을 꺼냈습니다. 내일은 비전 선포식을 갖고 구체적인 구상을 설명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오전에는 이재명 전 대표였고 오후에는 한동훈 전 대표가 국회에서 출마 선언을 합니다. 근데 출마 선언 그 국회 본관 그 계단 쪽에서 한다고 하는데 본인이 그 국회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통과할 때 막 들어가서 했잖아요. 그랬던 힘을 보탰음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가 되고 어제는 또 국민의힘에서 줄줄이 출사표가 나왔어요. 김문수 전 장관 깨끗한 제가 피고인 이재명을 이긴다 하면서 출마 선언을 했는데 그 전태일 기념관을 찾기도 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었기도 했고 본인이 또 전태일 기념사업회 사무국장을 지내기도 했었기 때문에 어떤 약자와 노동자를 대변하면서 중도층을 공략하겠다는 뜻으로 보여지고요. 어제 그리고 이철우 경북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그저께 안철수 의원, 이정현 전 의원 이 정도로 나왔고 오늘 13일, 14일에도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예정돼 있는데 지금 너무 후보가 난립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과정에서는 중간에 이분들이 빅텐트를 칠 수는 있겠지만 그만큼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을 보여주는 게 절대 강자도 없고 그리고 또 어떤 전직 대통령이 파면이 됐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나도 해볼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율 조사 기간 맞아서 여러분들과 조금 더 소통할 수 있는 작은 이벤트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혼자 듣기 아까운 세상의 모든 정보 어떤 분과 함께하고 싶은지 문자 보내달라고 부탁드렸죠. 9134님, 아산에서 세탁소를 하는데 가게에 라디오를 늘 틀어놓고 있습니다. 세모정 크게 틀어두고 손님들에게 많이 알리려고요 하셨고요. 3662님, 저는 지금 택시 타고 가는 중에 기사님에게 97.3 좀 틀어달라고 했습니다. 저 잘했죠. 기사님들은 한번 틀어놓으면 잘 안 바꾸시더라고요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콩으로 황교무님, 산악회 친구들에게 세모정 추천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도 만나는데요. 다짜고짜 간식 주면서 세모정 듣게끔 해야겠습니다 하셨어요. 또 2786님, 신랑에게 소개해주고 싶어요. 신랑이 개인 택시를 시작한 지 이제 한 달째 병아리 기사입니다. 승객들과 대화하는 게 아직 어색하다고 하더라고요. 세모정 들으면 대화할 필요 없이 운전하는 신랑도 또 택시 안의 승객들도 들으면서 서로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으니까요. 너무 좋은 방송이잖아요. 지금 당장 주파수 맞추라고 문자 보냈습니다 하셨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치킨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 부과됩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8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도로는 한결 여유가 생겼는데요. 점심 식사 후에 운전대를 잡으신다면 졸음운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서울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마포대교로 지나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2차로에서 처리하고 있는데요. 정체는 마포에서 반포대교 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노량진 부근에서 짧게 막히고 있습니다. 이후로 괜찮다가 암사에서 강동대교 쪽으로 다시 답답해지는데요. 사고가 있어서입니다. 이 구간 지나는 데만 10분 이상 필요하겠습니다. 고속도로 쪽으로 나가볼게요. 정체 구간 많지는 않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 남사 부근에서 정체되고 있습니다. 더 가서는 충청권이고요. 옥천 1터널 부근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면 보수 작업을 하면서 2차로가 막혀 있고요. 옥천 휴게소부터 속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 쪽으로는 정안 일대 차가 많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세상의 모든 지식. 목요일엔 한 주간에 있었던 스포츠 소식 살펴보는 스포츠 핫 이슈 시간이죠. 정현호 KBS 스포츠국 PD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V리그 여자부 챔피언 결정전. 5차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네. 흥국생명이 통합 우승을 차지했어요. 정말 그 시나리오를 써도 이렇게 쓰면은 자기적이라고 욕먹을 듯한 정말 명경기가 연속되는 이번 챔피언 결정전이었는데 네. 결국 흥국생명이 세트 스코어 3대2로 이번 경기도 풀세트 끝에 정관장을 꺾고 우승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러면서 시리즈 전적 3승 2패로 우승을 차지하게 됐는데 1, 2차전 모두 흥국생명이 가져가면서 정규 시즌에서도 압도적인 1위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쉽게 챔피언 결정전이 끝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3차전도 세트 스코어 2대0까지 앞섰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다른 종목으로 비유하자면은 뭐 야구로 따지면 9회 말 투아웃 투 스트라이크까지 잡은 상태, 뭐 축구로 따지면은 뭐 경기 끝나기 직전에 2대0 정도로 앞서고 있는 상태 이런 상황이었는데 네. 갑자기 이때부터 정관장의 뒷심이 엄청나게 폭발을 하기 시작해서 결국 이 2대0 세트 스코어 상황에서 3차전을 3대2로 따내고 네. 4차전까지 가져오면서 결국 5차전까지 가고 5차전에서 또 풀세트까지 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챔피언 결정전이었는데 결국은 흥국생명이 정규리그 1위의 힘을 앞세워서 따냈습니다. 그러면서 챔피언 결정전 5번째 우승 그리고 정규 시즌까지 통합으로 우승은 4번째로 2018-19 시즌 이후 6년 만에 좀 감격적인 우승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김연경 선수도 20년간 배구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게 됐는데요. 지난 2월이었죠. 이번 시즌 종료 후에 코트를 떠나겠다라고 이제 밝혔고 이후에 네. 원정 경기에 나설 때마다 상대팀의 예우를 받으면서 은퇴 투어까지 받는 영광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김연경 선수가 소위 말해서 이 수미상관의 커리어를 보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2005년에 데뷔를 한 이후에 첫 시즌에 최우수 선수와 이 정규리그 우승, 챔피언 결정전 우승 그리고 챔피언 결정전 MVP를 모두 석권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즌 은퇴 시즌에서도 정규리그 우승, 챔피언 결정전 우승, 챔피언 결정전 정규리그 MVP까지 모두 석권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서 은퇴 시즌, 데뷔 시즌에 모두 우승과 MVP를 차지하는 어떻게 보면은 선수로서 굉장히 축복받은 커리어를 보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전히 최정상급의 기량을 김연경 선수가 가지고 있어요. 네. 김연경이 없었다면 뭐 이길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아본단자 감독의 인터뷰도 있었고 고이진 감독이 상대팀이지만은 내가 여자 배구 감독을 한 이래로 가장 압도적인 경기력이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가장 완벽하고 행복한 선수로서의 피날레를 김연경 선수가 맞이하게 됐습니다. 비록 준우승에 그치긴 했지만 대역전극을 이어갔던 이 정관장의 투혼도 빛이 났어요. 그렇죠. 정관장은 심지어 이 챔피언 결정전 전에 플레이오프까지 치르고 올라온 상태였고 이 박은진 선수, 부키리치 선수가 부상에서 회복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네. 상태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모든 선수들이 막판쯤 돼서는 진짜 점프하는 것조차 어려워 보일 정도로 체력적인 한계 속에서 투혼을 불사르는 상황이었고 특히 이 메가와티 선수죠. 이 등록명 메가의 선수의 이 선수가 또 약간 별명이 인도네시아의 김연경이거든요. 그 정도로 압도적인 공격력을 보여주면서 김연경 선수와 마지막까지 정말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라이벌로서 정말 멋진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정관장이 준우승을 한 이후에 시상식을 했는데 구단에서 제작한 플랜카드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준우승에 감사드린다. 그리고 김연경 선수와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본인들의 어떤 그 구단에서 제작하는 플랜카드임에도 불구하고 네. 김연경 선수에 대한 예우를 마지막까지 보여줄 수 있었다는 게 굉장히 좀 대인배적인 면모, 네. 굉장히 정관장이 굉장히 성숙한 면모를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했고 김연경 선수도 경기 후에 인터뷰에서 스포츠엔 비기는 게
없다 보니 누군가 이기면 누군가 져야 되는 상황인데 정관장이 마지막까지 너무너무 멋진 모습 보여줘서 정말 미안할 정도로 수고했다고 말해주고 싶었다 이런 얘기를 남겼거든요. 정말 스포츠가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그 감동과 네. 정말 뭐 졌지만 잘 싸웠다라는 말이 표본이 되는 그런 모습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앞서도 얘기했지만 MVP는 김연경 선수가 만장일치로 차지했어요. 이 챔피언 결정전에서 MVP를 차지를 했는데 만장일치 31표를 모두 획득을 했습니다. 역대 두 번째 만장일치 MVP였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번 5차전 마지막 경기였죠. 팀 내 가장 많은 34득점, 공격 성공률도 42.62%로 굉장히 높은 성공률을 기록을 했거든요. 인데 이 김연경 선수의 마지막 소위 말하는 라스트 댄스가 더 값진 이유는 희한하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인 때부터 우승으로 시작하는 커리어인데 국내 복귀 이후에 3번 연속 준우승만 경험을 했습니다. 네. 지금 김연경 선수 정도면 당연히 쉽게 우승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았거든요. 심지어 이 2022-23 시즌에는 도로공사에게 2연승 후 3연패라는 리버스 수입까지 당했었고 이번 시즌에도 설마 그 리버스 수입 또 당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김연경 선수 특히 이 마지막 5차전 13대 13 상황에서 나온 이 디그 점수는 정말 값진 점수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서 이 김연경 선수의 은퇴 이후의 행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좀 배구 쪽 일을 안 하고 싶다 이런 뉘앙스를 네. 언급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지금 당장은 그렇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배구 선수만 20년 했었으니까 정말 지긋지긋하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좀 쉬고 다른 분야의 일들도 많이 좀 경험을 해보면서 내가 뭘 하고 싶은지 그 방향을 좀 탐색을 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당분간 뭐 가족들이랑 여행도 좀 다니고 그다음에 본인이 애주가로서 참아왔던 뭐 회식도 좀 즐기고 네. 이런 식으로 좀 자유로운 모습을 즐기다 보면 또 이제 본인이 세운 김연경 재단 활동도 있으니까요. 네. 본인이 원하는 커리어를 찾게 되지 않을까라는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보겠습니다. 김생은 님도 김연경 선수 멋진 경기 피날레에 박수를 보냅니다. MVP 축하드립니다 하셨어요. 네. 자, 남자부에서는 현대캐피탈이 수입승을 거두면서 통합 우승을 거머쥐었는데요. 뭐 이제는 MVP를 두고 집안 싸움이 벌어지겠어요. 남자부에서는 현대캐피탈 역시 압도적인 통합 우승 그리고 이제 정규리그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참고로 이 챔피언 결정전 MVP는 레오 선수가 탔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규리그 MVP는 팀메이트인 허수봉 선수가 받아도 괜찮다. 이런 식의 모습을 했는데 그만큼 아마도 가장 높은 확률을 보여주는 건 지금 레오와 허수봉 두 선수가 될 것 같아요. 네. 레오 선수 같은 경우는 득점 종합 2위 정규리그 때 공격 종합 4위에 올랐고 허수봉 선수는 득점 4위 공격 종합 3위 굉장히 준수한 공격 성적을 기록을 했거든요. 특히 이 레오 선수 같은 경우는 시즌 막판에 역대 득점 부분에서 전체 1위라는 굉장히 좀 금자탑을 쌓아 올리기도 했는데 그렇게 되면서 레오 선수는 삼성화재 소속일 때 3번 그리고 OK저축은행 때 1번 그리고 이번에는 총산 5번째 수상을 노리게 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에 맞서는 KB의 손해보험의 비에나 선수가 또 있습니다. 비에나 선수 같은 경우는 득점왕을 차지했고 공격 종합에서도 2위이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개인 성적으로만 봤을 때는 가장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대캐피탈의 통합 우승이라는 점이 과연 이 정규리그 MVP 수상에 있어서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가 좀 주목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번 주 12일부터는 프로농구도 플레이오프를 시작하죠. 이 프로농구 마지막 6강 싸움이었죠. 6위 티켓을 놓고 겨리는 마지막 경기가 참 재밌었는데 네. 하필이면 이 정관장과 DB가 6위 다툼을 하는 두 팀이었는데 마지막 날 둘이 맞대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결에서 DB의 정관장이 DB를 상대로 78대 67로 역전승을 거뒀거든요. 그러면서 막판 마지막 티켓을 좀 차지를 하게 됐습니다. 정관장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 한때 10연패를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좀 초반 분위기가 안 좋았었는데 지난 1월에 외국인 선수 교체를 통해서 팀 분위기 수습에 성공을 하는 모습이었거든요. 반면에 DB 같은 경우는 시즌 초반 페이스는 괜찮은데 반대로 좀 뒷심 부족으로 봄농구 진출에는 좀 실패를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6위가 결정됐고 3위와 4위도 마지막 날에 와서야 결정이 됐습니다. 먼저 서울 SK가 일찌감치 좀 우승을 확정했었기 때문에 서울 SK 그리고 3시즌 연속 2위에 온 창원 LG가
4강 플레이오프를 거치지 않고 플레이오프에 직행을 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울산 현대모비스와 이제 수원 KT가 나란히 33승 21패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 골득실까지 갈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상대 전적 역시 3승 3패 동률 굉장히 치열했거든요. 그런데 골득실에서 현대모비스가 앞서면서 3위 그리고 수원 KT가 4위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진표를 보시면은 1, 2위는 자동 진출을 했고요. 네. 3위 모비스가 6위 정관장과 맞대결을 펼치고 4위로 밀려난 수원 KT가 5위 한국가스공사와 6강 플레이오프 대결을 또 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경기는 말씀하셨던 대로 12일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프로야구 소식도 살펴볼까요? 아직 시즌 초이긴 한데 뭐 LG 트윈스의 기세가 무서워요. 네. 11승 2패. 아주 압도적인 성적이에요. 승률이 거의 9할에 육박할 정도로 사실 이 야구라는 종목에서는 승률이 6할 혹은 7할 정도만 돼도 굉장히 높은 승률이다라는 네.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시즌 초반에 거의 무패에 가까운 페이스를 개막 이후 7연승이었거든요. 저는 그 배경에는 탄탄한 선발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임창규 선수가 시즌 첫 완봉승을 기록을 하기도 했었고 네. 손주영 선수가 지난 시즌보다도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 외국인 치리노스 선수가 탄탄한 모습 전혀 사실은 기대하지 않았던 송승기 선수도 어떻게 보면 양현종 선수와의 이 국내 좌완 맞대결에서 승리를 거둘 정도로 굉장히 좀 이변이 아니라 실력임을 증명을 한 상황이거든요. 이제 LG는 어제 패배한 이 에르난데스 선수만 좀 페이스를 찾아온다면은 5선발 모두 국내에서 가장 훌륭한 선발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여기에 더해서 타선에서도 기존에 있었던 뭐 홍창기, 김현수, 박혜민 선수도 물론 있습니다만 이 선수들이 부진할 때마다 송찬희 선수, 최원영 선수 이런 선수들이 중간중간 문정민 선수라든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뎁스가 두터운 팀이 강팀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뎁스가 굉장히 좀 타선에서도 두터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기에 더해서 시즌 초반 엉덩이 부상을 당했던 문성주 선수가 치료 후에 연습 경기에 복귀를 했는데 5타수 5안타로 굉장히 좀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었거든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역시 잘 나가는 팀은 투타의 안정적인 뎁스를 자랑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또 하나이글스는 가장 먼저 10회에 빠지면서 선두의 LG와 7경기 차까지 벌어졌어요. 네. 뭐 아직 시즌 초반이긴 하지만 이렇게 격차가 좀 빨리 벌어져 버리면 따라잡기 힘들지 않아요?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화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타선이에요. 팀 타율이 지금 1할 때에 가까운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는 어떻게 보면 점수를 내지 못하면 결국 이길 수 없는 게 야구거든요. 네. 그중에서도 어제 뭐 비록 좋은 타격을 하긴 했습니다만 플로리얼 선수 지금 전반적으로 이 주루라든가 수비에서 미스가 많은 모습이라서 결국 외국인 타자의 황망이 중요한 우리나라 KBO 리그에서는 이 플로리얼 선수의 회복이 한화 입장에서는 가장 좀 절실하지 않을까. 여기에 더해서 지금 1할도 안 되는 타율 때문에 2군에 내려간 안치용 선수라든가 최은성 그리고 이제 노시환 선수의 부활이 좀 절실한 한화 이글스가 되겠습니다. 또 사상 초유의 구조물 추락 사고가 있었던 NC 다이노스의 홈구장은 아직도 안전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홈 경기도 연기가 되고 선수들도 경기에 좀 집중하기는 어려운 상황 같기도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너 마냥 기뻐하기도 조금 마음이 아픈 그런 선수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네. 다가오는 15일부터 열릴 예정이었던 두산과의 창원 경기가 주중 3연전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11일부터 이제 열리는 롯데와 NC의 경기는 창원 원래 NC 홈구장인 창원에서 열렸어야지만 장소를 부산 사직야구장으로 옮겨서 네.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대신에 이제 기존 떡아웃 같은 경우는 롯데가 그대로 1루측을 사용하기로 했는데 그 외에도 좀 자잘하게 협의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가장 큰 부분은 경기장 내 광고판을 다시 NC 쪽으로 교체할 것이냐. 그런데 광고판을 다시 설치 복구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포수 뒤편에 있는 LED 광고판만 NC 쪽에 맞게 운영을 한다. 나머지는 그대로 가져가고요. 한 가지 또 특이한 점이 식음료 부분도 원래는 오픈하지 않을 예정이었는데 팬들을 위해서 오픈하고 경기를 하면서 이제 발생한 전기세, 수도세 이런 부분도 NC가 부담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팬들을 위해서 사직구장에서 경기를 열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스포츠 핫 이슈 정현우 KBS 스포츠국 PD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 마치기 전에요. 봄철 산불 예방 주의사항 알려드릴게요. 건조한 날씨와 바람으로 작은 불씨가 큰 산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의 화기 취급을 금하여 주시고요. 과실로 인해서 산불이 발생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보통 출퇴근 시간에 도로나 주말에 고속도로는 붐비는 자동차들로 몹시 복잡합니다. 길이 꽉 막혀서 차 속에서 꼼짝하지 못하고 도로에 서 있을 때는 너무 답답하죠. 이같이 교통의 흐름이 순조롭지 않아 길이 막히는 상태를 가리켜 교통체증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교통체증이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이 중에서 맞는 발음은 어느 것일까요? 아마 된소리로 나는 교통체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것은 예사소리로 발음하는 교통체증이 맞습니다. 원래 체증은 막힐 체자에 증세 증자를 써서 기본적으로 먹은 음식이 체하여 소화가 잘 안 되는 증세를 뜻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교통체증은 음식이 소화가 안 되는 것에 비유해 길이 막혀 교통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말 속담 가운데 어떤 일로 인해 더할 나위 없이 속이 후련해진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를 때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10년 묵은 체증이 내리다인데 예를 들어 밀린 빚을 다 갚고 나니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 것처럼 속이 후련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체증이란 표현 중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는 다른 한자를 쓰는 단어도 있습니다. 갈마들 체자에 더할 증자를 써서 수량이 차례로 점차 늘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어제 비를 뿌렸던 기압골은 동쪽으로 빠져나갔고요. 오늘 늦은 오후 다른 기압골의 영향을 받는 영남 지역으로 5mm 안팎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어제 봄비답게 촉촉히 온 비로 건조한 지역이 줄긴 했지만 전국 곳곳에 있는 산에서 소각행위는 금지하셔야겠습니다. 산불 위기 대응에 있어서도 산림청의 안내가 나오면 즉시 따라주시는 등 협조 부탁드립니다.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현재 충북, 경북 등 많은 지역이 건조한 상황입니다. 모레 오후부터 기압계 변화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반가운 비 소식이 또다시 있는데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에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날 강풍이 불고 파도 또한 높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맑겠고 내일도 맑은 날씨에 기온이 조금 더 오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전주 19도, 대전 20도 등 15도에서 22도 분포 예상됩니다. 내일도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약간 더울 수 있는 기온대인데요. 서울 24도 등 17에서 25도의 낮 기온 예상되고요. 아침 기온은 서울 8도를 포함해서 4도에서 11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레는 제주에 20에서 8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전남 남해안과 동부 내륙으로 10에서 50, 그 밖의 지역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서울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 되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5.7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미국의 관세유의 여파로 국내 증시도 급등하면서 오늘 오전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에서 프로그램 매수호가 일시 효력 정지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오늘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상 공개를 통해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대선 출마 선언이 잇따르는 국민의힘에선 1차 경선에서 후보 4명, 2차 경선에서 후보 2명으로 압축하기로 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두고 민주당은 제2의 친위 쿠데타라며 한대행은 헛된 대통령 꿈을 깨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겁박을 중단하라며 이재명 전 대표는 당에서 1인 독재를, 민주당은 의회에서 일당 독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이 위헌인지 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과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돼 배당까지 이뤄졌습니다. 주심 재판관은 비공개됐습니다.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이 경호처 사조직화와 직권 남용 등을 이유로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연판장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서울 시민 대다수가 70세부터 노인으로 인식하고 정년 연장에도 동의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네, 사실 이제 100세 시대잖아요. 노년에도 활발히 사회활동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통상 노인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시민들도 본인들은 아직 젊다 말합니다. 재작년부터 매년 발표되고 있는 서울 서베이 결과를 보면요. 올해 처음으로 노인 연령 기준 문항이 포함됐는데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나이가 몇 살인가 물은 질문에 약 절반가량이 70세에서 74세 사이라고 답했고요. 75세 이상부터라는 답변도 20%를 넘기면서 4명 중 3명은 70대부터 노인으로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행법상 노인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없지만 80년대 제정된 노인복지법 경로 우대 조항이나 장기 요양보험 또 기초연금 등이 65세 이상 대상이란 점에서 현실과는 차이가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눈여겨볼 점은 65세 이상 시민의 약 40%가 노인 연령 기준을 75세 이상으로 생각한다 답해 현재 노인에 해당하는 시민 다수가 스스로를 아직 노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서울 시민 10명 중 9명은 정년 연장에 동의한다 답한 것도 이런 배경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요. 적정 은퇴 시기를 묻는 항목에서도 65세에서 69세 사이가 40%로 가장 많았습니다. 노년층의 삶에 대한 인식도 과거와는 달라졌는데요. 65세 이상 응답자의 노후 희망 활동으로는 취미나 교양 활동이 78%, 소득 창출 활동이 70% 꼽혔는데 손자 양육은 30%대에 불과했습니다. 손자 돌보기보다 내 삶을 찾고 싶다, 달라진 인식을 엿볼 수 있고요. 자녀들과 가까운 곳에서 혼자 살고 싶다는 비율이 약 64%로 한 자릿수에 그친 자녀나 친구와 함께 살고 싶다는 응답보다도 월등히 높았습니다. 네. 지난달 강동구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 이후 서울 땅꺼짐 위험 지역을 공개해달라 이런 요구가 많았는데요. 공개 여부를 떠나서 서울시가 갖고 있는 이 자료가 부실 자료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네, 서울시는 앞서 연희동 싱크홀 사고 직후 집안 치마 안전 지도를 만들겠다 발표한 뒤에 실제 지도를 만들었지만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마저도 싱크홀 위험도를 제대로 알 수 없는
부실한 자료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취재를 종합해 보니까요, 서울시가 만들었다는 싱크홀 지도는 단순히 지하시설을 서면 조사한 자료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질 조사나 레이저 탐사 등은 빠져 있었고요. 지도 이름도 지반 침하 안전지도에서 우선 정비구역도로 바뀌었는데 지하철역이나 수도관, 가스배관 등 지하시설 밀집 지역을 우선 관리 대상으로 표시한 수준이었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해당 지도는 대형 싱크홀 예방에 실효성이 없는 자료다 지적하고 있고요. 기껏해야 수도관 누수 여부나 포트홀처럼 자동차 바퀴가 살짝 빠지는 작은 지반 침하 가능성만 볼 수 있는 수준이다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지질조사국에서 200년 넘게 만들어 온 지도도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는 정도인데 애초에 석 달 만에 싱크홀 지도를 만든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다 덧붙였고요.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싱크홀을 예측하는 지도를 만들고자 했지만 현재 이를 구현하는 기술이 없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다며 내부 참고 수준이라 공개됐을 때 괜한 오해가 일 수 있다 해명했는데 결국 자료를 부실하게 만든 탓에 공개를 꺼렸던 셈입니다. 네. 요즘 지자체들이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각종 현금 지원을 쏟아내고 있어요. 네, 전입 신고를 한 대학생에게 수백만 원씩 뿌리는 등 현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있는데요. 최근 제천시 세명대와 대원대에는 전입 신고 현장 접수 부스가 차려졌습니다. 학생들이 신분증만 들고 오면 제천시청 직원들이 그 자리에서 전입 신고서를 쓰는 일을 도와줬다고 하는데요. 이걸로 7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제천시로 주민등록지를 옮겼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제천시가 전입 신고한 대학생에게 최고 280만 원씩 장학금을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네. 제천은 80년대만 해도 인구가 16만 9천 명으로 점정을 찍었지만 이후 산업 쇠퇴와 함께 현재 12만 8천 명 정도로 줄었는데요. 인구를 늘리려면 일단 젊은 대학생들을 주민으로 끌어들인 뒤 정착할 수 있게 하자는 전략입니다. 충북 영동군도 지난달 지역의 유원대 입학식에 직원을 보내서 마찬가지로 전입신고 혜택을 대학생들에게 설명했고요. 경북 안동과 경남 밀양시도 전입신고한 대학생에게 100만 원씩을, 울산광역시는 90만 원을 지원합니다. 겉보기엔 장학금 같지만 실제로는 인구 유치 수단으로 쓰이는 셈이고요.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대놓고 현금을 뿌리기도 합니다. 전북 순창군은 2019년부터 군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국내 어느 대학을 가든지 축하금 200만 원을 지급해 왔고요. 재작년에는 또 이와 별도로 1학년 2학기부터 매 학기 생활지원비 200만 원도 주는데 대학에 들어가 4년을 다니기만 하면 1,600만 원을 버는 셈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뿐 아니라 대도시도 교육지원금 명목으로 성인 대상 현금 복지 제도를 마련하는 곳이 많은데요. 경기 광명시는 50대 시민 2,500명을 추첨해 평생학습 지원금 30만 원을 주는 제도를 도입했는데 원래 50세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50대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런 현금 살포가 인구 증가에 도움이 되느냐에 대해선 논란이 많습니다. 실제 제천시는 2년 전 전입신고 이후 1년 후 추가 지원금을 신청한 대학생이 20에서 25% 수준에 그쳤는데 금액이 적어 다시 고향으로 옮겼다 보고 올해 추가 지원 금액을 대폭 높였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인구를 유치하려면 현금 복지 경쟁을 벌일 게 아니라 장기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단기적 대책보다는 기업을 유치해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 주거 환경 개선에 나서야 한다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에는 오히려 전입신고가 늘고 있다면서요. 네, 산불 재난지원금 등 혜택을 노리고 피해 지역에 전입신고를 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가뜩이나 집도 일터도 몽땅 잃어버린 이재민들을 돕기 위한 여력도 부족한데 이런 얌체들의 등장에 눈살이 참 찌푸려지는 소식입니다. 가장 큰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북 영덕에는 산불이 확산된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 간회 전입이 36건 발생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 싶겠지만 영덕은 2020년 이후 53개월 연속으로 인구수가 줄던 곳인데 산불 피해 이후 반대로 인구가 늘었습니다. 특히 전입신고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 발표한 날부터 며칠간 집중됐다고 하는데 네. 일부는 산불로 주택이 전소된 곳을 주소로 적기도 했다고 합니다. 안동 역시 산불로 인한 재난지원금 지급 보도가 나간 이후 전입신고 3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고 지난달 말 기준 안동은 한 달 새 340명, 의성은 15명의 인구 증가가 있었는데 각각 5개월, 17개월 만에 반등이었다고 하네요.
그런가 하면 일부 시민들이 낡고 훼손된 물품을 구호품으로 보내고 있어서 이재민들 상심이 되레 커지고 있다고요. 네, 참 감사하게도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을 돕기 위해 많은 도움의 손길이 모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일부 시민들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쓰레기나 다름없는 물건을 심지어 착불로 보내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낡아 해진 옷부터 기름때 묻은 국자까지 각양각색인데 이렇게 쓰지 못해 버려진 구호품이 자그마치 11톤에 달한다고 하네요. 네. 한 비영리 단체는 이런 쓰레기나 다름없는 물건들이 잔뜩 착불로 배송오는 바람에 비용만 70만 원이 넘게 나왔다 하소연하기도 했는데 도움은커녕 현장의 혼란과 부담만 키우고 있어 논란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6년 전 고성 산불 당시에도 기부받은 헌옷 중 절반이 넘는 30톤이 폐기 처분되기도 했는데 화마로 집도 일터도 잃어버린 피해 주민들을 2번 울게 하는 일이라는 거 유념해 주시고요. 한편 이번 산불로 전국에서 모인 성금이 1,100억 원을 돌파하면서 역대 재난구호 성금 중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이재민들의 삶의 터전을 되찾기에는 상황이 녹록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많은 관심과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AI 기술이 발달하면서 가족이나 지인의 음성을 흉내내는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네, 정말 무서운 세상입니다. 이전처럼 어설프게 흉내내는 수준이 아니라요. 실제 목소리 정보를 인공지능으로 합성해 조작해 자칫 방심하면 깜빡 속아 넘어가기 쉽습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8,500억 원을 넘어서면서 1년 새 배 가까이 늘었는데 경찰 관계자는 목소리를 수집하는 역할을 하는 콜센터 검거가 쉽지 않다고 하고요. 이런 딥보이스가 얼마나 악용되는지 공식 통계조차 잡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실제 이런 딥보이스 피싱을 당했던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30년간 들어온 딸아이 목소리와 꼭 같았다 말할 정도로 구분이 어려운데요. 만들기도 쉽다고 합니다. 딥보이스 앱에 목소리 녹음 파일만 올려두면 30초도 채 안 돼 패턴을 분석하고 또 상황 등을 설정해주면 입력한 문장을 그대로 읽어주는데요. 목소리 녹음 파일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그럴싸하게 만들어내 악용할 수 있어 우려가 큽니다. 더 큰 문제는 이제 AI 기술로 목소리뿐만 아니라 영상부터 사진까지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건데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된 딥페이크 성범죄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인터넷 은행 생체 인증 서비스를 이 딥페이크로 뚫으려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편리해지는 만큼이나 걱정거리도 늘어나는 모습이네요. 네. 요즘 일부 신축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 조명 밝기 때문에 잠을 잘 수 없다는 하소연이 쏟아지고 있어요. 네, 매일 밤 외부 조명이 뿜어내는 강렬한 불빛이 건너편 단지 주민들을 잠 못 들게 하면서 곳곳에서 화가 들끓고 있습니다. 요즘 신축 아파트들 보면 외부 조명 엄청 화려하게 해놓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로 밝냐면요. 1,000칸델라를 넘기는 경우도 있는데 이 네온사인 평균 밝기 8배가 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주민들은 이제 이 야간 불빛이 층간소음보다도 더 견디기 힘들다 호소하는데 우리 돈으로 아파트 불 켜겼는데 어쩔 거냐는 이 양측 공방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고요. 틈 사이 낀 지자체들은 뾰족한 대책 없이 쩔쩔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인천 검단 신도시에 있는 한 아파트는 최근 맞은편 아파트 조명 때문에 소송 직전까지 가기도 했는데요. 밤새 켜져 있는 불에 주민들이 불 좀 꺼달라 했지만 요지부동이었고 쏟아지는 민원에 구청에서 측정기까지 들고 출동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미리한 아파트 측이 조명을 꺼버려서 허탕을 쳤는데 결국 간담회를 열고 밤 11시 이후엔 조명을 끄기로 막판에 합의하면서 소송전을 겨우 막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웃들과 갈등을 감수하면서까지 야간 조명을 고집하는 이유를 물어보니까 상당수가 아파트 브랜드 가치 때문이다 말하는데 환경부가 10여 년 전 관련 법안을 만들고 과도한 조명으로 피해를 끼친 측에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지만 강제 조치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2년 전 전국에서 쏟아진 빛공해 민원 7,500여 건 중에 실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 건 단 3건뿐이었고요. 과태료도 많아야 30만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해외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나 싶어 찾아보니까 영국 같은 경우에는 20년 전부터 인공조명이 이웃 주민들의 숙면을 심하게 방해하거나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자체가 판단할 경우 밝기를 낮추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아예 조명을 없애도록 하는 법을 만들기도 했고요. 미국 애리조나주는 특정 밝기 이하의 조명을 제외하고는 모든 실외 조명기구를 금지한다고 하네요.
지금 서울 벚꽃이 절정이에요. 근데 이번 주에 비 소식이 찾아오면서 벚꽃이 금세 져버릴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네, 완연한 봄 기움 속에 서울에서도 벚꽃이 절정에 달했는데요. KBS 앞에만 가봐도 많은 분들이 예쁜 꽃송이를 배경으로 연신 사진 찍기 바쁜 모습인데 아쉽게도 벚꽃을 즐길 시간이 그리 많진 않겠습니다. 네. 밤새 전국 대부분 지역에 황사가 섞인 흙비가 내린 데 이어서 다가오는 주말에도 전국에 다시 비 소식이 있는데요. 강풍까지 동반해 요란스럽게 내려서 벚꽃을 즐기긴 어렵겠고요. 비와 함께 기온도 뚝 떨어집니다. 일요일 낮에는 서울의 기온이 평년보다 6도가량 낮겠고 다음 주 초까지 예년 기온을 밑돌 전망인데요. 아직 꽃 구경 못 가신 분들 계시다면 오늘 내일 바짝 다녀오셔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여러분들과 조금 더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 듣고 싶은 분이 있다면 이유와 함께 문자로 보내달라고 부탁드렸는데요. 5622님 아들이 취업준비생이라 세무정 듣기를 권했습니다. 몇 번 들어봤다며 정치, 경제, 게임, 건강 한 번에 다 들을 수 있어서 좋다고 하네요. 좋은 정보 감사드려요 하셨고요. 5892님 여동생이 임신 5개월인데요. 세무정 들으면 지식을 쌓을 수 있어서 태교로도 좋을 것 같아 추천해볼까 합니다 하셨어요. 또 6089님 구두 수선업을 50년 동안 하고 계시는 아버지께 세무정 청취를 적극 추천해드렸습니다. 방송 제목 그대로 세상의 모든 정보를 알차게 들을 수 있어서 아버지께서도 엄청 좋아하실 방송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셨어요. 또 4789님 암투병 중인 엄마와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 듣고 있는데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알 수 있다며 좋아하시네요. 매일 청취하겠습니다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오늘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서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치킨 쿠폰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혹시 02로 시작되는 전화가 오면 꼭 받아주시고요. 세상의 모든 정보 잘 듣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오늘도 참으리는 새기며 육아서를 뒤적이고 계실 이 시대의 엄마 아빠를 위한 시간입니다.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정현경 전문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우리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아이를 집에서 키우다가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또 학교를 보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아이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죠. 그런데 밖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너무 달라서 나에게 육아 방식에 문제가 있나 이렇게 걱정하는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집에서와 밖에서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네, 저도 아이를 학교에 보내보니까 제가 몰랐던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부모가 알던 모습과 아주 많이 다른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뭐 그 정도 차이도 부모 입장에서는 많이 생경한 모습이긴 하죠. 하지만 정말 집에서와 바깥에서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경우들도 존재하는데요. 이 대표적인 차이점이 바로 버릇없는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집에서는 매일 울고 짜증 부리며 엄마가 혼내더라도 눈 부릅뜨고 기싸움을 하는 모습을 보이던 우리 아이가 유치원이나 학교에서는 어머니 우리 땡땡이는 칭찬할 것밖에 없어요. 이런 평가를 받곤 하거든요. 그러면 엄마는 그저 어리둥절합니다. 네. 어떤 차이로 인해서 아이 학교에서는 그리 모범생일 수 있는지 선생님께 너무 여쭙고 싶지만 그렇다고 집에서의 모습을 커밍아웃 할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그럼요. 어색한 미소와 감사 인사만 드린 채 의아함을 가득 품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죠. 뭐 사회생활을 잘한다고 해야 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뭐 밖에서까지 못 지내진 않는다니까 참 다행스러운 일이긴 합니다만 또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럼 이건 아이의 문제가 아니고 내 양육 방식의 문제인가? 혹시 우리 아이가 애정결핍이어서 그랬던 건가 싶어서 또 덜컥 걱정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가 집에서의 모습과 밖에서의 모습이 달라 비슷한 고민하고 계신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요. 아이와 함께 먹으면 좋을 달달한 아이스크림 케이크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정은경 선생님의 상담도 받고 특별한 선물도 받아가시죠.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콩 게시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일단 앞서 얘기한 것처럼 밖에서는 멀쩡하게 모범생처럼 막 생활을 하는데 집에만 오면 징징거리는 아이.
뭐 애정 결핍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걸까요? 네, 부모 자녀 간의 애착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에도 아이들은 매우 양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를 우리는 반응성 애착 장애라는 진단명으로 칭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실 분들만큼 양육 고민을 할 만큼의 부모님이라면 보통 아이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넘쳤으면 넘쳤지 특별히 문제는 없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양육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도 아이의 모습이 집 안과 밖에서 크게 차이점이 있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바로 아이의 불안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도 충분히 애정을 줬다면 애정 결핍이 아니라 아이의 불안 때문일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다면 불안이 높은 아이들은 왜 더 징징거리는 거예요? 네, 불안 수준이 높은 아이들의 모습은요, 단순하게 밤에 유령을 무서워한다거나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완벽주의적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아니면 오감이 다 섬세한 친구들 있죠. 작은 소리 잘 듣고 냄새 잘 맡고 맛에도 매우 민감하고 주변 환경 변화 조금만 있어도 금세 알아차리고 옷의 태그나 감촉과 같은 촉각에도 민감한 뭐 그런 모습들로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제 완벽주의적 아이들은요, 실패에 대한 민감도가 무척이나 높은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뭐든 잘 해내야 된다는 마음이 그야말로 절박합니다. 잘하지 못하면 그건 그냥 뭐 성공을 못했어가 아니라 아예 실패다라고 흑백 논리로 생각하곤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규칙과 규율이 존재하는 외부 단체 생활에서는 두각을 나타내곤 해요. 이제 명확한 규칙과 규율은 사실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다만 그걸 꼭 지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다 쓰다 보니까 에너지가 쉽게 소진이 됩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는 거의 기진맥진한 상태이기가 쉬워요. 우리도 회사에서 정신없이 바쁜 시간을 보내고 나면 기진맥진해서 집에 와서는 가족들에게 쉽게 짜증내잖아요. 네. 그것과 같은 상태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감각이 예민한 아이들도 이렇게 두 얼굴의 사나이기가 쉬운 아이들인데요. 감각이 예민하면 타인의 작은 표정 변화에도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타인으로부터 받는 칭찬, 긍정적 제스처나 표정 변화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아주 세세히 하나하나 다 느끼고 동시에 조금이라도 좋지 않은 피드백에는 너무 크게 상처를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절박한 마음으로 좋은 피드백을 받으려는 행동들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유치원이나 학교처럼 규칙이 명확하게 존재하는 공간이 불안도 높은 아이들에게는 오히려 안정감을 준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래도 모범생처럼 잘하는 건 쉽지 않잖아요? 네, 뭐든지 잘하는 건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이라서 불안도가 높은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겠지만요. 대신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시면 어려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미리 그 정도와 내용이 예상 가능한 것이라면 훨씬 견디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기다려 보실 때 상상해 보시면 누가 언제 온다는 말 없이 속절없이 기다리는 건 단 10분도 어렵지만 확실하게 뭐 30분 뒤에 온다, 40분 뒤에 온다 이렇게 명확한 규준이 있으면 시간이 길어도 견딜 수가 있거든요. 네. 예, 학교나 학원은 시간표도 명확하고 어떨 때 혼나고 어떨 때 칭찬받는지에 대해서 비교적 확실하게 안내를 해줍니다. 그래서 특히 요즘 7세 고시다 뭐다 해서 말이 많은 그 어렵기로 유명한 그 학원, 그 학원에도 불안 수준이 높은 아이들이 많이 다니곤 해요. 이제 그 학원들이 그저 무지막지하게 혼내고 이런 스타일이 보통 아니고요. 몇 점 이상이면 레벨업을 시켜주고 어떤 걸 잘못하면 벌점 주고 이런 부분들이 아주 체계적으로 상세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보기에는 엄청 혹독한 시스템일 것 같은데 막상 예측 가능하고 구조화된 환경을 좀 더 편애하는 불안 예민도가 높은 친구들에게는 오히려 견디기가 좀 쉬운 공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이의 행동이 이해가 되네요. 그런데 엄마 입장에서 이해는 되지만 사실 매번 그 짜증을 다 받아주는 건 힘들잖아요. 네, 이 아이들은 보통 아주 어릴 때부터 정말 신생아 때부터 유달리 민감했기 때문에 소위 우리가 키우면서 아이의 비위를 최대한 건드리지 않아서 이 아이의 울음이 터지지 않게끔 했던 것이 제1의 목표가 되게끔 키워준 경우들이 많아요. 네. 그런데 되려 그러한 우리의 양육 방식들이 아이의 감정 조절 능력을 더 약화시키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이의 짜증을 다 받아내주고 나면 그 아이의 짜증이 줄어드냐? 그럼 그렇지도 않거든요.
예를 들어 운전하다 욕설하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 계세요. 그런데 그 사람의 운전할 때 기분이 욕설을 안 하고 운전하는 사람들의 기분보다 더 좋게 운전하지는 않거든요. 예, 오히려 짜증은 항상 더 심한 짜증을 불러일으키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라는 공간 내에서 어디까지 서로에게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선을 가르쳐 주셔야만 합니다. 자녀가 이제 부모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일이겠지만 부모 역시 자녀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서는 안 되는 부모 역시 소중하고 존중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무엇보다 아이도 그렇게 감정을 쏟아낸다고 해서 편해지지도 않으니까요.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한계 설정을 명확히 해주십시오. 막 미칠 것 같다고 죽어버릴 것 같다고 이런 표현들은 이 상황에서는 분명히 좀 과하다. 그냥 너무 힘들어. 마음 많이 불편했어. 이런 식의 좀 더 순화된 표현 방식을 가르쳐 주시고 보통은 이 정도 상황에서는 이 정도 강도의 표현을 이용해. 너 이제부터 그거 연습하자라는 안내를 해주세요. 감정 조절이라는 것은 배워나가야 되는 영역이고 또 배워나갈 수 있는 영역입니다. 아이가 불안을 스스로 다스리는 법을 좀 깨우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부모가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요? 네, 일단 몸에 입력되는 감각 자극의 양과 강도를 파악하셔서 이 부분이 좀 우리 아이가 과한 아이라면 줄여주시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냄새, 촉각, 불빛, 미각 뭐 이런 오감에 민감한 아이라면요. 감각을 좀 둔화시키는 것이 불안 처리에 큰 도움을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이 다 처리할 수 없는 정도의 감각 정보가 뇌를 압도하게 되면 불안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마치 소리와 매캐한 분진 그리고 진동이 가득한 공사장에서 우리 마음이 편안해질 수 없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 모든 아이들은 어른들에 비해서 감각 정보의 흡수력이 높지만요. 우리 아이가 유독 다른 친구들보다도 그 감각이 민감하다면 최대한 운동을 많이 시켜주시는 게 좋아요. 이 운동을 통해서 감각 처리 과정이 더욱 성숙하게 코팅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외부 자극 처리를 보다 원활히 잘 하게 되면 불안 수준을 경감시키는 것에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병원의 도움을 받아보는 건 어떨까요? 네, 뭐 언어 표현을 교육을 하고 또 움직임을 많이 늘려서 감각 정보 처리 과정의 성숙을 도모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 조절이 어렵다면 그것은 아이가 상황을 파악하는 인지 체계에 혹시 왜곡은 없는지 확인을 위해서 소아정신과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진료를 통해서 좀 더 세밀하게 개별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또 그런 문제 해결 방식을 위한 개인화된 방법들을 같이 논의해 볼 수가 있으니까요. 아이가 이런 모습을 보인다고 해도 막 크게 걱정할 건 아닌 거죠. 네. 제일 중요한 것은요. 지금 이 아이가 집과 학교 혹은 집과 유치원 이렇게 양 군데서 다 문제를 일으키는 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한 군데서라도 잘한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면 이 아이는 자기 조절 능력의 원칙을 알고 있는 아이고 그 원칙을 실행할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이 있는 아이입니다. 따라서 이 씨앗을 우리는 좀 더 잘 싹트게 도와주는 과정만 있으면 돼요. 이제 오히려 이런 원리 원칙적이고 위험 회피도가 높은 아이들이 지금 키우기는 참 어렵지만요. 다 크고 나면 부모 손이 제일 가지 않는 그야말로 우리 집 보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보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좀 견뎌야겠군요. 네, 오늘은 불안 수준이 높은 아이 어떻게 양육하면 좋을지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세요.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정현경 전문의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웨스트라이프의 에버그린. 네, 오늘 문자가 많이 오네요. 6298님, 제 딸은 집에서는 시끄럽게 소리 지르고 웃고 울고 감정 표현을 다 하는데요. 밖에 나가기만 하면 말 한마디도 못합니다. 2달 뒤 첫 돌인데 이 시기에는 다 이런 건가요? 하셨어요. 네, 사연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이 시기에는 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스트레인저 앵자이어티, 외인 불안이 이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시기가 바로 이 첫돌 무렵이에요. 그래서 안쪽에서는 이렇게 감정 표현을 잘하고 외부에 나가면 불안을 한 것이 그냥 정상 발달을 보시고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5412님, 고1 딸아이가 학교에서 반장도 하고 동아리 활동도 하면서 밖에서는 열심히 지내는데요. 집에서는 말이 거의 없습니다. 위로 언니 오빠가 있는데 제 양육 방식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이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건지 걱정이 돼요. 이렇게 된 지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하셨어요. 네, 여기는 이제 고1이라는 것이 중요한 또 포인트이기도 한데 일단은 이제 중학교 때부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양육 방식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이제 아이들이 사춘기다 보니까 엄마랑 대화 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차이를 많이 느끼고 입을 좀 다무는 경우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요. 이제 어린 시절이 아니라 이렇게 사춘기 이후에는 원래도 이제 독립적인 공간에서의 독립적인 자아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시기라서 외부에서 나의 그 정체성의 어려움이 없이 이렇게 잘 지내고 있다면 조금은 지켜봐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4282님 31개월 여자아이인데요. 어린이집 가기 싫다고 한 달째 우는 아이를 겨우 달래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면 울지 않고 잘 지내고 규칙도 제일 잘 지킨다고 합니다. 집에서는 밥도 안 먹고 물건도 막 던지는데요. 아직 어려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집에서도 훈육을 좀 해야 할까요? 하셨어요. 이 자녀분 굉장히 섬세하고 영특한 친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31개월은 아직까지 부모랑 이제 분리되는 것들이 원래 어려운 나이이기 때문에 그 특히나 3월달 이렇게 해가지고 어린이집이 변경이 되고 아니면 친구들이 변경이 되고 이랬을 때는 뭐 한 달 정도는 충분히 울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힘들게 들어갔는데도 가면 이렇게끔 잘 지내는 것은 규칙 준수에 대해서 굉장히 잘 인지하고 있는 우수한 아이일 가능성이 높고 다만 이제 오감이 조금 섬세할 가능성이 있는 아이라서 이게 여러 가지로 많이 또 스트레스를 받기는 했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집에서 이제 물건을 던지고 이런 행위는 이제 31개월이라면 좀 교육을 해야 되는 나이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교육도 가능하고 이 안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 아니면 기본 식습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너무 훼손되는 그런 영역에 대해서는 31개월이라도 아직 어려서 그러지 마시고 조금 습관 교정을 해주시면 좋고 이 불안정하고 힘든 이제 아이들의 마음을 다독거리고 이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놀이나 이런 것들을 집에서 같이 병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781님 불안도가 높은 아이들에겐 하루 계획표를 세세하게 짜주면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아이에게 너무 강요하는 게 될까요? 하셨어요. 만약 이 아이가 이제 중학생 이상이라 그러면 아니면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이라 그러면 아이랑 논의를 해보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엄마가 보기에는 이제 엄마가 계획표를 이렇게 짜주면 오히려 네가 생활하는데 조금 더 편해지지 않을까 해서 그런데 네 생각은 어때? 그래서 합의가 되면은 좋은 거고 안 그러면 강요가 되겠죠. 이제 그런데 그게 아닌 이제 초등학교 중학년 이하 이제 이런 유아기 이제 그다음에 아니면 초등학교 저학년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요 투두리스트 이렇게 하루 계획표를 마련해 주면은 보통은 도움이 되는데 이때 주의하실 거는 하루 계획표를 너무 촘촘하게 짜시면 이거 자체가 굉장히 압박감을 주어요. 그래서 꼭 필요하고 한 것들 중심으로 청크라고 하죠. 아주 큰 덩어리로 만들어 주시고 아이도 이 계획표에 스스로 능동성을 가지고 참여하기 위해서 마지막 부분에 했다 안 했다 동그라미나 스티커를 붙이는 과정은 아이가 함께 참여하면 더욱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문자 소개되신 분들 가운데서 두 분에게 아이스크림 케이크 보내드릴 예정인데요. 어떤 분에게 선물을 드리면 좋을지 전영경 선생님이 좀 뽑아주세요. 네, 어려운 건데 일단 3명의 그 자녀들을 키우시면서 심지어 이제 고등학생인 딸아이까지 키우시면 수고 많으신 5412님과 그리고 또 아주 섬세한 아이를 키우시느라 또 여러 애를 쓰고 계신 4282님께 선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어제 세무정 최애 코너에 대한 문자를 받아봤어요. 약간 인기 투표 같은 거였는데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코너가 좋다는 분들이 많았어요. 8561님이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코너에 한 표 던집니다. 두 아이 키우는 엄마로서 너무 도움이 됩니다 하셨고요. 2352님 목요일 우리 아이는 왜 챙겨 듣고 있습니다. 늦깎이 엄마로서 정말 감사한 코너예요 라고 보내주셨거든요. 앞으로도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많이 사랑해주세요. 지금까지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정현경 전문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요일은 공연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라디오 객석 1열 목공소 공연 제작사랑 안영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영수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니 오늘 오시자마자 제 옷 칭찬을 해주셔서 제가 잠깐 막 발음이 막 샜어요. 좋아서. 브랜드는 모르는데 비싼 옷 스타일 맞지 않아요? 이거 많이 봤는데. 잘 어울린다는 뜻이죠. 아니 비싼 옷 스타일이라고. 명품 스타일. 감사합니다. 네, 멋있으세요. 네. 네, 오늘 어떤 공연 소개해 주실 거예요? 예, 오늘 대학로 종소극장에서 공연되고 있는 작품 2개
두 작품을 갖고 왔습니다. 오랜만에. 예. 오랜만에 두 작품 가져오셨네요. 혹시 예. 이유가 있을까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닌데 그 작품이 이제 많이 만들어지니까 많은 작품을 소개해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어떤 작품 가져올까 하다가 이제 뭔가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 전혀 다른 배경을 갖고 있는 작품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김에 좀 짧게라도 같이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다 싶어서 갖고 왔어요. 예. 그러니까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예.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소개해드릴 작품이 말씀드리면 실존했었던 인물의 이야기를 만든 작품이 하나 있고 실존했던 인물의 어떤 상황을 보고 순전히 작가의 상상으로 만들어낸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두 작품 갖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실존했던 인물의 이야기로 만든 작품은 발레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 발레 역사상 가장 뛰어난 발레리노라고 평가받는 인물이 니진스키라는 인물이거든요. 네. 이 니진스키의 이야기를 다룬 뮤지컬 니진스키라는 작품이 있어서 갖고 왔고요. 또 다른 작품은 이집트 파라오의 이야기를 다룬 뮤지컬, 발음이 좀 어려워요. 하트셉수트라는 작품. 이렇게 두 작품 갖고 왔습니다. 두 작품 다 궁금한데요. 네. 어떤 작품부터 소개해 주실 거예요? 네, 딱 보니까 지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빠르게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뮤지컬 니진스키가 올해 3번째 공연되는 작품이고 하트셉수트는 올해 초연되는 작품이니까 예, 우리나라 이런 거 중요하니까 선배 작품부터 예, 니진스키부터 좀 소개해드릴 텐데 네. 이 니진스키라는 작품은 기획 단계부터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말씀드릴까요? 네. 네. 여기 제작사가 이제 쇼플레이라는 곳인데 처음 이 작품을 개발하고 이제 초연 올릴 때 관객 입장에서는 딱 그 SNS 같은데 이제 공지됐을 때 재미있는 제안을 하나 이 제작사에서 해요. 어떤 제안이냐면 니진스키라는 인물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인물이 두 인물이 또 있거든요. 누구냐면은 이 니진스키가 발레리노였으니까 이 발레리노 니진스키를 한눈에 알아봤었던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발레리스라는 발레단의 단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 이름이 디아길레프. 이 디아길레프라는 인물을 잘 다뤄야 되고 네. 그리고 함께 음악 작업을 했었던 천재 작곡가 스트라빈스키 이렇게 이 두 인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제작사가 뮤지컬 니진스키를 올릴 때 니진스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연이어서 뮤지컬 디아길레프, 뮤지컬 스트라빈스키 이야기도 계속 꾸준히 제작할 거라고 딱 공표를 한 거죠. 그러니까 관객 입장에서는 얘기만 딱 들어도 앞으로 만들어질 공연이 니진스키인데 이걸 봐야 그 다음 디아길레프도 그 다음 작품도 뭔가 연결고리가 있을 것 같아요. 마블 영화처럼. 그럴 것 같으니까 이제 보는 재미가 훨씬 더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여기서 나왔던 이 역할이 다른 작품에서 어떻게 나올지가 궁금해지면서 이제 그 호기심이 확 생기게 요렇게 딱 이게 소위 떡밥을 이렇게 던진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노림수가 있었나 싶었는데 네. 의도했건 안 했건 저는 굉장히 성공적인 떡밥이었고 노림수였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재밌는 발상을 한 거네요. 예. 그래서 다른 인물들이 주인공인 공연까지 이제 연이어서 만들어졌어요? 예, 이게 이어졌어요. 니진스키를 초연하고 나서 바로 이어서 뮤지컬 디아길레프를 만들고 다시 또 니진스키라고 또 디아길레프를 하고 이번 시즌이 니진스키의 3번째 시즌이고 근데 이제 한 작품 그 스트라빈스키 작곡가 요 얘기는 아직 못 만들어졌습니다. 예. 그럼 이거 허위 광고 아니에요? 아직은 이제 지금까지는 허위 광고처럼 의심되는데 좀 재밌는 소식은 올해 하반기에 스트라빈스키의 이 이야기를 다룬 뮤지컬을 한다고 네. 공지는 돼 있는데 네. 대본이 나왔다는 얘기는 아직 못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긴 할 겁니다. 예. 작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자, 그 이제 뮤지컬 니진스키 디아길레프 요 얘기 잠깐 이제 좀 공연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재밌는 게 이 디아길레프랑 니진스키가 왔다 갔다 하면서 공연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작품을 보고 있는 관객들한테 좀 재밌는 포인트는 뮤지컬 얼마 전에 디아길레프라는 공연이 끝났어요. 이번 시즌 거는. 근데 그 디아길레프라는 공연에서 발레리스 단장을 했었던 디아길레프 이 역할을 맡았던 주인공이 3명이 있었는데 이 주인공 3명이 이번 시즌에 하고 있는 뮤지컬 니진스키에서 디아길레프라는 역할로 그대로 또 섭외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공연 보는 관객 입장에서는 훨씬 더 그전에 디아길레프라는 공연을 봤었던 게 이번 니진스키를 보는데 큰 관람 포인트로 우리는 약간 혜택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 있게 돼서 이 공연 좋아하시는 분들이 내가 이 공연을 이만큼 좋아했었다. 이게 이제 스스로한테 가치가 있게 느껴지게 만드는 일을 해내고 있는 거죠. 이 제작사가. 네. 뭐 제작사도 제작사지만 배우들이 더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마블 유니버스처럼 이 작품에서 주인공이었던 배우들이 다른 맞아요. 작품에 조연으로 네. 출연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네, 그렇죠. 같은 인물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게 맞고
이게 주연에서 조연 들어오면은 약간 개런티 차이도 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대단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대학로 공연은 또 이제 등장인물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돈은 좀 비슷하게 맞춰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하튼 공연을 좋아하시는 관객분들한테는 반가운 형식의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되기에 주연과 조연의 분량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은 건지 네. 궁금해지는데요. 네. 이런 건 공연장에서 직접 보면서 느껴야 할까요? 그럼요. 예, 그러셔야 되고 그러려면 이제 이거는 좀 끈기를 갖고 여러 작품을 골고루 보셔야지 느껴질 수 있는 겁니다. 일단 그 장르가 이제 뭐 공연 그리고 뮤지컬 이렇게 나눠져 있긴 합니다만 그 안에서도 뮤지컬 중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장르로 분류되는데 대학로에서 이렇게 한 3인극 요 정도 진행되는 공연들은 보통 분량이 비슷하게 가니까 보시는 분들이 그 이야기의 초점, 포커싱이 어디 돼 있는지가 중요한 거지 얘기의 네. 분량은 배우의 분량은 또 비슷비슷하게 나오는 공연들이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일단 이 기획 단계부터 흥미있게 주목을 받았던 니진스키의 좀 이렇게 또 재밌는 포인트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게 그 여태까지 가장 유명한 발레리노가 니진스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뮤지컬 배우가 발레리노를 연기하려면 이게 발레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이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발레리노로 가장 유명했던 니진스키라는 사람의 공연을 한다고 하면 발레에 관심 있던 관객들이 오실 거 아니에요. 근데 무대에서 객석에서 봤는데 무대 위에서 내가 니진스키하고 나온 배우가 발레 동작을 못해. 또 몸이 발레리노가 아니야. 이러면 깨지잖아요. 네. 이러면 깨지고 나가서 악평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뮤지컬 니진스키라는 작품에서는 이 니진스키를 연기를 하는 배우는 뮤지컬 배우가 하고 니진스키의 분신 역할을 또 따로 발레리노를 섭외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춤을 추면서 발레를 추기 때문에 공연장에서 보실 때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볼 수 있다. 이걸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밌는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또 오늘 두 작품 소개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노래까지 들으려면 네. 빨리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뮤지컬 니진스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줄거리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니진스키는 이제 당시에 최고의 발레리노로 인정을 받고 있는 상태였었어요. 근데 니진스키가 공연을 하면서도 너무 관객들이 박수를 쳐주는 건 감사하지만 너무 뻔한 발레를 요구하는 거 아닌가 이런 거에 약간 지쳐가고 있을 때쯤이었죠. 이때 그런 니진스키의 천재성을 알아봤던 이 발레리스라는 발레단의 단장 디아길레프가 함께 하자고 니진스키한테 제안을 합니다. 니진스키가 나의 춤을 알아봐줬으니까 네. 나한테 모든 것들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니까 손을 잡고 하죠. 그리고 그 발레리스라는 그 극단에서 펼쳐졌던 공연이 대흥행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후에 니진스키가 이제 조금 더 욕심을 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이번에는 발레리노로 연기를 하지 않고 안무를 하겠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네. 안무를 하겠다라고 제안을 한 거를 디아길레프가 너 마음대로 해라. 넌 천재니까 이렇게 허락을 해주죠. 그러면서 이제 봄의 제전이라는 공연을 만들게 되는데 실제로 영상에도 남아있거든요. 그 영상을 무대 위에서 쓰기도 하고 정말 해괴하고 기이하고 이게 발레인가 싶은 이상한 춤들을 막 추면서 해요. 네. 지금 봐도 정말 신기하다고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상해요. 네, 그런 공연을 만들어내면서 그 당시에 이제 이 발레를 좋아했던 관객들한테 큰 그 실망감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갈등이 생기고 이러다가 결국 니진스키가 이 발레단을 떠나게 되거든요. 근데 떠나서 여기 제가 대본에는 안 써놨는데 떠나서 자기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이제 없어졌다고 생각하면서 슬픔에 빠졌던 니진스키가 로몰라라는 여성을 만나서 결혼을 해요. 근데 이 결혼한 니진스키를 보고 내가 너한테 그런 기회를 줬는데 나를 배신해? 이러면서 이제 디아길레프가 찾아가서 그를 더 힘들게 만드는 상황까지 끌고 가는 이런 파국으로 치닫는 이야기를 다룬 게 뮤지컬 니진스키의 스토리입니다. 예. 줄거리 소개가 끝났는데요.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알겠습니다. 그 니진스키의 대표적인 넘버인데 아직 그 공연 많이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어디에나라는 곡이거든요. 한번 들어보시면서 어디에나 니진스키 춤을 추는 나는 있다. 뭐 이런 의미를 담은 곡이거든요.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 지금 여기서 춤출래. 그래. 우리 여기서도 추고 파리에 가서도 추자. 아니, 여기면 돼. 나 파리는 안 가. 아니야, 가서 네가 하고 싶은 무대를 만들면 돼. 의상이든 무대든 필요한 건 내가 다. 아니, 아무것도 필요 없어. 발레 슈즈도 아무것도 없어도 돼.
나 그냥 춤출 수만 있으면 돼. 처음 발레를 만나던 그날 차가운 바닥 텅 빈 연습실 처음 춤을 말하던 입술 그 기억 발자국 매일 모습을 바꾸는 무대 쌓이는 시간 늘어나는 시선 내가 가진 것 중 유일한 내 것 잊고 있던 발자국 내 기억 속 찍힌 그 발자국 따라 아무것도 없이 춤추던 나를 만나 난 어디에나 있어 영원히 빛나는 별처럼 난 어디에나 있다 죽음을 모르는 춤처럼 모든 곳에서 춤추고 깨지 않는 꿈을 꾸네 모든 곳에서 숨쉬고 기억 속 영원히 살아가 내 두 손을 묶어놓고 내 두 발을 붙잡는 모든 것 아무것도 난 필요 없어 춤추는 나 단 하나면 돼 난 어디에나 있다 영원히 빛나는 별처럼 난 어디에나 있다 죽음을 모르는 춤처럼 난 깨지 않는 꿈을 꾸네 난 어디에나 있다 영원히 살아가 뮤지컬 니진스키 가운데 어디에나 라는 제목의 넘버 정원영, 조성윤 배우의 목소리로 함께 들어봤습니다. 김생근 님이요. 안 대표님의 니진스키 설명에 너무 보고 싶어집니다 하셨고요. 이수연 님도 니진스키 기대되는 뮤지컬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기대하시는 분들 재밌게 보실 수 있을 만한 포인트 두 가지 알려드리면 네. 제가 이제 대학로 소극장 많이 안 보신 분들은 대극장 좀 보셨으면 방금 노래 불렀던 이 니진스키 이 어디에나 이 정원영 배우 목소리인데 이분이 현재 알라딘의 지니를 하고 있는 배우고요. 네. 아까 그 발레리노 분신 춤추시는 네. 거기에 빌리 엘리어트라는 공연 우리나라 1대 빌리에 나왔었던 이지명 배우가 이번에 발레리노로 또 참여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재미있게 보시면 되고 근데 무엇보다 기대를 안 하시고 가서 보시는 게 네, 그래야지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아, 저희 두 번째로 소개할 뮤지컬 어떤 작품이에요? 네, 제목이 발음하기 어렵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뮤지컬 하트셉수트. 진행자님 한번 해보시겠어요? 하트셉수트. 진행자님 굉장히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 떨어뜨려 하트셉수트라는 작품입니다. 네. 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네. 시간 생각보다 더 없네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작품은 실존 인물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존 인물의 어떤 상황을 보고 제가 작가의 상상만으로 만들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무슨 상황이었냐면 이집트의 파라오 중에 하트셉수트라는 파라오가 있대요. 근데 이 하트셉수트의 무덤을 발굴하던 당시에 옆에서 또 다른 미라가 하나 발견이 된 거죠. 근데 이게 여성의 미라였던 거예요.
이 여성 미라가 왜 여기에 같이 있었을까? 이걸 보고 작가가 이 둘의 관계는 무엇일까라고 해서 이제 상상을 해내서 만든 작품이 바로 뮤지컬 하트셉수트라는 작품입니다. 네. 자, 이런 이야기 들으면 작가들의 상상력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작가들은 좋겠어요. 자기가 상상한 걸 쓸 줄 아니까. 자, 이 이야기 자체도 흥미로운데, 그러니까 이런 배경, 그러니까 그 이집트 파라오의 이야기를 뮤지컬로 만난 적이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없거든요. 저 클레오파트라는 공연을 하나 말고는 생각이 나지 않는데, 게다가 이제 이 시대 이야기는 기록으로 남겨진 게 별로 많지가 않아서 그 사실 고증 이거보다는 많은 상상력들을, 관객들의 상상력들을 실현시켜주고 하는 작품이기 때문에 어떻게 풀어냈을까 자체가 이 공연을 볼 수 있는 재밌는 포인트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주 짧게라도 뮤지컬 하트셉슈트의 흥미로운 포인트를 짚어주세요. 발음 들을 때마다 재밌는데 하트셉슈트. 지금 어렵네요, 진짜. 그래서 저희끼리 그냥 하트셉슈트 이렇게 그냥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 이집트의 파라오인 하트셉슈트. 이제 이 사람이 이 여성이에요. 하트셉수트가. 네. 여성인데 강력한 왕권을 만들어낸 인물입니다. 그 전에 어떤 그 왕권을 다 부시고 자기가 이제 왕권을 차지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제 이 무덤에서 발견된 여성 미라는 작가의 상상력으로 아문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대학로에서 보기 힘든 여성 2인극이거든요. 여성들끼리의 2인극인데 그냥 뭐 그 아름다운 로맨스 같은 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한 액션 같은 것도 있고 큰 정치적인 이야기도 다루고 있어서 다양한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여성 2인극이 많지 않은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이게 창작 초연이기 때문에 소위 MR이라고 해서 음악 그 반주를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초연 때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라이브 밴드가 같이 연주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때 보는 게 훨씬 현장감이 더 뚜렷하게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창작 초연 그러면은 창작 초연은 믿고 거르고 나중에 재정비되면은 재연 때부터 공연 봐야지 이런 분들이 많았거든요. 한 10여 년 전에는. 근데 요즘에 공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일부러 그래서 창작 초연을 찾아다니시는, 그때의 그 생동감을 느껴보고 싶어서 이런 공연입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를 가지고 공연 보시면 훨씬 더 이제 공연에서 느낄 수 있는 카타르시스를 크게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끝곡으로는 어떤 노래 들어볼까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 하트셉스토 팀에 좀 죄송한데 음악 딱 들으면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더라고요. 겨눈다라는 곡이거든요. 요거 한번 들어보시면 이 공연 생각보다 박진감 넘친다,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겨눈다. 네, 그 곡은 저희가 마지막에 들려드리고요. 그래요? 안 대표님 보내드리기 전에요. 저희가 어제 세모정 가장 좋아하는 코너 들었어요. 인기 투표했어요. 저번 조금 전 코너에서 이거 하시는 거 들었어요. 작가님한테 난 뭐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목공소를 사랑하는 청취자분들도 많았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남유리님, 저는 라디오 객석일래 목공소가 최애 코너입니다. 안영수 대표님의 작품 소개를 들으면요, 저도 모르게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듭니다 하셨고요. 좋다. 1583님, 라디오 객석 1년 목공소 안영수 대표님이 어떤 공연 볼까 하는 제 고민을 해결해 주십니다. 스포 할 듯 말 듯 이 감질맛 나는 공연 설명 너무 재밌습니다 하셨고요. 5944님, 저는 목공소 코너가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5944. 네, 소개되는 공연 꼭 챙겨서 보고 있는데요. 설명을 듣고 공연에 보면 몰입이 잘 돼서 정말 좋습니다 하셨습니다. 5944 번호도 너무 좋네요. 마지막으로 또 있습니다. 김현경님, 세모정 모든 이야기를 좋아하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재미있어서 마음속의 1등 코너는 목공소입니다. 안영수 대표님 짱,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김현경님 성함 기억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안영수 대표님이 들려주시는 공연 이야기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바일 치킨 쿠폰과 아이스크림 케이크 당첨자는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뮤지컬 하트셉슈트 가운데 겨눈다라는 제목의 넘버 함께 들으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느려지는 장면, 다급해진 숨결, 겹쳐지는 손짓, 겨눈다 날카로운 칼끝을, 겨눈다 날 지키는 널 위해. 이대로 끝낼 순 없어, 아직 아니야.